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줘. 제8화, 돌고 도는 우주 속에서. 하늘 높이 솟은 나무 뒤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지러웠다. 우리는 곱게 뻗어있는 나무들에 감탄하며 숲 깊숙이 들어갔다. 비가 와도 흘러내리지 않는 땅이 걷기 좋게 잘 정비되어 있었다. 초콜릿이 박혀있는 과자를 밟고 가듯 우직하게 우두둑하고 부스러지는 소리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들려왔다. 이 흙이 화산송이라네요. 아, 그렇구나. 잘 아시네요. 저기에 쓰여 있던데요. 그녀가 이미 지나친 뒤를 고갯짓으로 가리켰다. 우리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갈래요? 우리는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벤치에 앉았다. 무작정 온 거라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다니고 있거든요. 가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작년엔 어디 가보셨어요? 네? 작년이요? 네, 작년에 제주도 왔던 거 아니에요?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대충 끄덕였다. 작년 그녀는 분명 한림공원으로 향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고 해도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그녀는 결국 한림공원으로 갈 것이다.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 만약 바꿀 수 있다면 먼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여자에게 돌아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싶다. 그리고 나는 2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날 엄마에게 일어난 사고부터 막아야 한다. 모든 것은 그날 이후로 꼬여버렸다. 엄마를 살린 후 내가 늘 원했던 음악을 하고 싶다. 어린 시절부터 늘 하고 싶었던 음악이지만 그럴 여유는 내게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삶은 항상 이루지 못한 일을 꿈꾼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흔쾌히 나를 따라 나섰다. 아마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일 테다. 스쿠터가 외롭겠네요. 그녀는 분홍색 헬멧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몸을 힘겹게 일으켜 뒷좌석에 수건 하나를 집어 올렸다. 이거 마른 거예요. 수건을 참 많이 가지고 다니시네요. 자, 그럼 출발할게요. 딩동 하고 핸드폰이 울렸다. 레오에게서 문자가 왔다. 뭘 잘못 먹었냐? 뭔 헛소리야. 혹시 지금이 2009년이니? 라고 보낸 나의 문자에 대한 답장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수수려 넣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산한 도로를 쉼없이 달렸다.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깨고 내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었고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물론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녀가 차에서 뛰어내릴지도 모를 일이니까. 하지만 전부 거짓말로 대답한 것은 아니었다. 정말요? 완전 악질 사장이네요. 그런 곳에서는 일하지 않는 편이 낫겠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사장은 결국 승리자죠. 나는 패배자고. 작년 제주도를 다녀온 직후 새로 입사한 회사는 20명 남짓의 직원의 산업용 잡자재를 유통해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였다. 사장의 첫인상은 매우 젠틀한 이미지를 풍겨 나는 무작정 이 회사를 선택했다. 물론 딱히 불러주는 곳이 없기도 했다. 사장은 적당한 키에 매우 날렵한 몸매를 가졌는데 일부 중소기업 회사의 사장들이 독불장군 같은 외골수 이미지와는 달랐다. 신입인 나에게도 볼 때마다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한 거래처에서는 대학생 사장님이라는 닉네임을 만들어줄 정도로 바른 이미지를 풍겼다. 회사 생활도 이전처럼 전투적이지 않아. 그런대로 버틸만 했다. 내 옆자리에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게 눈길도 안 주고 말도 시키지 않는다. 그 옆으로는
섹스와 골프에 미쳐있는 50대 이사가 앉아있다. 저 멀리 창문가에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이제 막 대머리로 접어든 심대리, 격리를 담당하는 슈렉 닮은 아줌마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고, 사장 방문 앞에는 공과장이라는 여자가 있다. 공과장은 40대 후반으로 처음에는 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무뚝뚝한 다른 남자 직원들과 다르게 살갑게 대해주는 공과장이 나는 좋았다. 입사 일주일이 지난 뒤 김과장이 처음으로 내게 말을 했다. 쳐다보지 마. 전현 눈깔 구리는 거 안 보여? 다 보고 있어. 우린 감시당하고 있다고. 자신의 컴퓨터만을 바라보고 있어 나는 그가 내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이 회사를 일주일간 지켜본 결과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사장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문을 닫으면 공과장이 서류를 챙겨들고 사장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난 뒤 다시 나온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김 과장은 포커페이스다. 나를 보지 않고 공 과장을 보지 않고도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근데 저 안에서 매번 뭐 하는 거예요? 내 질문에 뚫어져라 모니터만 바라보던 김 과장은 피식하고 웃었다. 이런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물론 사장은 회의를 좋아한다. 그것도 매우 심각하게. 하루에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2시간은 기본이었다. 그렇다고 딱히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회의를 1시간만큼 우리는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나야 집에 가도 기다리는 사람 하나 없기에 딱히 나쁘지만은 않았다. 물론 두 사람의 회의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장이 유독 공 과장에게 의지하고 사소한 문제까지 그녀와 의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은 회사의 사장과 여직원이 매일같이 몇 시간을 들여 회의할 일이 뭐가 있을까? 사장은 10시쯤이나 돼서야 퇴근을 한다. 여기서 더 의문인 것은 가정이 있는 공 과장도 그 시간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공 과장이 하는 일도 잘 모르겠다. 직원 관리라고 하는데 딱히 하는 일은 없고 사장이 비서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새벽같이 나와 밤 늦게까지 굉장히 바쁜 듯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 그런 공 과장을 본받으라며 사장은 회의 때마다 우리 회사는 공 과장이 이끌고 있다는 둥, 진정한 큰 사람이라는 둥, 이런저런 칭찬을 하기 바쁘다. 그럴 때마다 김 과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공 과장은 한마디로 작은 사장이었다. 직원들과 대화를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주된 임무 중 하나였다. 마치 자신이 CIA 요원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둘이 무슨 사이예요? 내가 김 과장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봐놓고 뭘 물어. 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점이 문제지. 김 과장이 말하는 물증이란 둘이 모텔을 들락거린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사장이 외출할 때는 항상 공 과장이 함께 동행한다. 몇 시간쯤 후에 다시 돌아온 공 과장은 신었던 스타킹을 신고 있지 않기도 했다. 남자 다리보다 2배는 더 두꺼운 공 과장의 종아리에 스타킹을 과연 누가 벗겼을까? 이 회사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그것을 사장 와이프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난 김 과장과 두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으로 힘겨운 회사 생활을 버텼다. 물론 욕도 하면서. 50대 남자이사는 휴대폰으로 포르노를, 컴퓨터로는 골프 동영상을 번갈아 보며 회사 생활을 버틴다.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성과도 없다. 사장의 친구로 사장이 직접 데리고 왔지만 회의 때마다 매번 욕을 먹는다. 나는 사장의 온화한 미소 속에 감춰진 사이코 기질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치 호러 영화처럼 웃으며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에 나 역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몇 시간을 붙잡혀 곤욕을 치르고 나온 내게 김 과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매번 무시해 라고 말한다. 세상에 달관한 사람처럼 말이다. 이 이사는 휴대폰을 내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한다. 박대리, 이거 한번 보면 기분이 쫙 풀려. 자, 봐봐. 이야, 기가 막히지? 그리고 허리 아래로 몇 번 튕겨준다. 50대라고 볼 수 없는 부드러운 허리 놀림이다. 사장 와이프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내게 다가와 힘든 점은 없는지, 자신이 남편이 꼼꼼한 성격이라서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걱정했다. 가끔씩 회사로 전화해 내 안부를 묻고 맛있는 간식을 보내주기도 했다. 내게 왜 잘해주는지 사실 의아했다. 이상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짧았다. 그녀는 내 사정을 알고 동질감에 들어 유독 잘해주었던 것이다. 자신도 부모가 없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더 내게 신경을 써주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고마웠다. 너무 고마워서 화가 났다. 왜 저런 남편이랑 살고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 남편은 사이코입니다. 그러니 당장 헤어지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느라 어찌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항상 나의 내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 말투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똑똑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똑똑하기보단 현명한 여자에 가까웠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좋았다. 마치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의외로 사장은 와이프에게 꼼짝하지 못하였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그럴만도 했다. 사장이 사업한답시고 손해만 보고 있을 때 외국계 회사를 다녔던 그녀는 생활비뿐 아니라 사업 자금까지 지원했다고 한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 인간인가 보다. 그녀는 점잖지만 카리스마 있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와이프와 공과장이 함께 있을 때는 사장은 1초에 서너 번씩 킁킁거린다. 일종의 또렛 증후군의 하나로 보이는 사장의 습관은 인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괴롭다. 회의나 1대1로 대화를 할 때도 쉴 새 없이 킁킁거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황하거나 뭔가 구린 구석이 있으면 더 심해지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앞머리는 길게 내려와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위로 후후 하고 불어댄다. 어느 날 사장 와이프가 뇌종양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이었다. 나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사장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와 똑같이 다녔다.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고 웃는 횟수도 늘었다. 그런 모습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장을 볼 때마다 머리통을 후려 갈기고 싶은 마음을 숨기느라 너무 힘이 들었다. 김 과장은 그러면 안 돼 라며 나를 타일렀지만 나는 참지 못하고 사장 방으로 들어갔다. 박대리, 무슨 일이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지? 사모님은 수술해 좀 어떠신가요? 괜찮아. 걱정 해줘서 고맙네. 그런데 공 과장과는 무슨 사이시죠? 무슨 말이지? 그동안 공 과장이 사장 노릇하면서 멋대로 직원들을 주무르는 거 많이 참았습니다. 자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사모님에게 잘못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물론 제가 사장님이 가정사까지 참견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사내에서 그러는 거 직원들 보기 안 좋습니다. 사장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계속 킁킁거리고 입김을 불어 앞으로 늘어진 머리를 위로 불어 올렸다. 그래서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공 과장을 회사에서 내보내세요. 막상 이야기를 꺼내자 나는 내가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인 거지? 라는 의문점이 생겼다.
내게 그럴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공과장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건 분명 협박은 아니었다. 공과장의 여우 같은 짓에 불편해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표했을 뿐이다. 쉴 새 없이 킁킁대던 사장은 알겠으니 일단 나가보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한 뒤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몇 차례 비벼댔다. 답답한 모양이지. 나의 독단적인 행동에 놀랐던 김 과장은 의외의 결과에 감탄한 듯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제 전혀 좀 안 보고 살 수 있겠네. 얼마 후 무슨 일을 작당하는지 공 과장이 사장실로 들어가고 나올 생각을 안 했다. 퇴근 시간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회의가 시작되고 나는 사장의 말에 뒤에서 날아온 주먹에 코를 가격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기 박 대리가 그러는데 직원들이 공 과장을 싫어한다고? 박 대리, 무슨 말이야 그게? 사장 뒤에서 구구시렁대던 남상무가 놀란 두끼 눈을 하고 내게 물었다. 나는 공 과장이 직원들을 잘 이끌고 챙겨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무슨 박 대리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남상무가 정색하며 나를 노려보았다. 공 과장은 담당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러더니 민우 씨가 제가 미웠나 봐요 하면서 억지 웃음을 지었다. 김 과장은 이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 입모양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시학년. 김 과장은 이 모든 걸 공 과장이 계획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이 이사도 그렇게 생각하나? 사장이 물었다. 아닙니다. 이 이사가 내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어쩔 수 없다며 나는 이해했다. 사장이 급기야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아무도 들지 않았다. 김 과장은 체념한 듯 두 눈을 감았고 이 이사는 간절한 눈빛만 내게 보낼 뿐이었다. 결국 회의는 그렇게 끝나고 사장은 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박 대리 혼자만의 생각을 모두 의견처럼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나와 공 과장이 불륜이라고? 하하하. 증거 있나? 여기 회사 모든 직원들 다시 불러볼까? 박 대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사장은 당당한 표정이었다. 사표 쓰게. 보복하시는 겁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 안 하는 게 어딘가.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있냐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게. 망할 새끼. 증거는 없었다. 김 과장과 이 이사는 짐을 싼 내게 한마디씩 하며 위로를 했다. 내가 언젠가 저 두 년놈들을 꼭 쳐넣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떡치는 거 내가 꼭 찍을 거야. 공 과장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에 내가 갈 회사 하나 없겠는가. 다만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억울할 뿐이다.